자, 원가 방식 갑니다. 작년에 세 문제 다 계산 문제거든요. 원가 방식에서 우선은 원가 방식은 뭐냐면 비용성. 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투하된 비용 얼마냐 상품 생산하는데. 그래서 비용은 공급 측면일까요? 수요 측면일까요? 예?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방식이 뭐냐면 원가 방식이 나타나요. 자, 원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뭐가 있다? 적산법이 있어요.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우리는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원가법은 우선은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각자산이 뭐 건물, 구축물, 기계 하여튼 상각자산에 적용이 가능한데 또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도 적용할 수 있고 또 학교 있죠. 여러분 우리 학교라든지 공항 등과 같이 요거는 뭐죠? 학교 공항은요 공공이라든지 이 공익 목적, 공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뭐다?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원가법 개념을 봅니다. 개념 하여튼 뭐든지 개념은 시험의 단골입니다. 자, 개념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원가법 개념이 3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 거기에 박스에 바로 위에 보면은 우리가 나와 있죠. 자, 원가법에 있어서의 개념. 자, 대상 물건에 뭐가 나오죠?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 감가수정 네모 쓸까요?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자,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 그리고 여러분 교재 읽다가 산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정. 이건 구한다 얘기예요. 구한다. 산정하면 구한다. 그러면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죠? 감가수정액. 자, 감가수정액. 감가 또 뭐가 있죠? 누계액. 을 뺀 것을 이걸 뭐라고 하죠? 감가수정이라고 해요. 감가수정. 그래서 항상 요 개념이죠. 꼭 기억을 하고 다녀야 돼. 그래서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뭐죠?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요 재조달 원가 감가수정이 2대 요소 원가법을 구성하는. 자,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건데 자, 400페이지에 보시면은 적산법 개념이 나오죠. 자, 적산법 개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되고 있죠. 개념이.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 자, 여러분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즉 구한 이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한다? 더하여. 요걸 시험에는요 공제로 출제합니다. 더하여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는데 또 요 수식 또 상당히 또 중요한 수식이죠. 자, 여러분이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요거 2년 전에 출제했어요. 기대율 2년 전에 또 출제했고 또 20회 시험은 요 필요 적용비 대신에 또 뭐죠? 사정, 보정 등을 더하여라고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구한다. 자, 요 수식인데 여기 뭐가 들어간다? 빼는 것이 아니라 뭔다? 더한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필요한 경비를 가산, 더하여 구한다. 작년에도 개념 출제했고 재작년도 출제했고 24회도 나오고 20회 나오고 최근에 8번 시험에 4번 출제된 개념 정확히 기억. 요 두 개념 우리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자, 재조달 원가를 한번 가볼까요? 재조달 원가의 개념.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을 보면 여러분 교재 391페이지에 거기에 의에 보면은 기준 시점이 나오죠.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래서 기준 시점인데 기준 시점은 뭐가 아니다. 신축 시점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신축 시점이 아니라는 거야. 현재 존재하는 물건. 물건이 없으면 안 돼요. 현재 있어야 돼.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 원가는 비용입니다.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인데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물, 이 건물, 중고 상태의 건물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건물을 신규로, 신축해서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게 뭐다? 재조달 원가. 중고 상태를 나타내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 자, 기준 시점 꼭 주의해 두시고, 자, 종류. 자, 재조달 원가의 종류가 또 가끔 우리 시험 보면은 종류가 나오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생산 원가. 재생산 원가가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좀 쉬운 용어가 복제 원가. 복제란 말 하면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게 복자. 복제 원가. 그럼 똑같은 걸 다시 못 만들면요. 복제를 못하면은 뭘 해야 돼? 대체를 해야 돼. 복제를 못하면 뭐 해야 돼? 대체.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 그래서 이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체 원가는 낡고 노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 신축 건물입니다. 그럼 이 신축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 신축 건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 자, 이 공부하는 건물요, 동일한 원자재.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과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 동일한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동일한 이 구조와 디자인을 가진 이 건물을 똑같이 조달하는데 신규로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재생산 원가. 신규로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측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무슨 개념이다? 원가 개념이다. 물리적 측면의 원가 개념. 자, 여러분 오래된 건물 6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60년 지나면요,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지금 다시 조달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을 지금 다시 조달할 때는요, 건축 재료가 60년 동안 변했어요.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재생산 원가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밑으로 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디자인을 가진 최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 건물로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뭐라고 하죠? 대체원가. 복제가 안 되니까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원가는 뭐죠? 그래서 대상, 평가 대상 무동산과 뭐죠? 동등한 효용. 자, 평가 대상 무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효용 측면의 원가 개념. 효용. 여기는 물리적, 여기는 효용.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은 이미 다 최신 건물로 조달하면서 다 어떻게 돼요? 반영을 했어요. 즉, 기능적 감가에,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내포, 포함하고 있다. 최신 건물 조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능적 감가를 하면요, 이미 기능적 감가 포함하고 있는데 하면은 2중, 2번 감가가 돼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또 이 기능적을 우린 출제를 뭘로 하느냐? 물리적으로 출제를 해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이 아니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러면 오래된 거면 기능이 그만큼 뒤떨어지잖아요. 자, 우선 종류가 또 시험 지문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가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재생산 원가보다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우수하다. 이론적으로. 자, 세 번째. 산정은 아까 했지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기준인데 이것도 우리가 출제를 또 자주 하죠. 자, 산정 기준에서 건물인데, 자, 건물인데 자기가 직접 건설,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불문하고 우리는 도급 건설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한다. 뭐를 기준하겠다? 도급 건설을 전제로 한다. 도급 건설을 우리는 전제로 한다.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불문하고 도급 건설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뭘 구한다?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표준적인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에는 뭐가 있어요? 직접 원자재 비용, 노동 비용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우리는 관리 감독비와 같은 감적 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를 도급 건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개발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개발업자를 수급인. 개발업자를 수급인.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도 포함시켜줘야 된다.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개발업자 이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발주자를 우리는 도급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발주,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 이 도급인이 우리 부담을 해야 될 뭐가 있다? 통상적 부대비용. 여러분, 이자 비용, 세금 및 공과금, 등기 비용이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대줌으로써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 2번 우리가 출제를 우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에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자, 거기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을 봤더니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개발업자 이윤 7천만 원을 냈더니 표준적 건설비는 얼마? 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적 건설비가 4억이 나왔거든요. 자, 4억이 표준적 건설비인데 통상적 부대 비용은 없고요. 자,
자, 여러분 준공 당시의 건축비 지수를 얼마로 봤다? 100. 준공 당시의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봤는데 20년 지났어요. 기준 시점까지 20년이 지나서 건축비는 얼마 올랐다? 45%. 145라는 것은 20년 동안 건축비가 45%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다가 연면적 얼마? 자, 건물의 연면적 1450제곱미터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 없어지면 얼마? 공득이 없어지면 얼마 나오죠? 400만 원. 400만 원이 나오고, 공 하나 없어지면은 40만 원이 돼요. 또 145 약분되면은 남는 것은 얼마? 위에는 40만 원만 분자 남고 밑에는 제곱미터만 남아요.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 4번 정답. 전자계산기 쓸 정도로 안 주죠. 예, 간단하게. 자, 그래서 10월 27일 날 시험 치러 가실 때 여러분이 그 다이소 가면은 귀마개가 있어요. 귀 이거 시험 칠 때 귀마개 하고 치세요. 가면 별산 다 했어. 전자계산기 가면 했는데 툭툭 뚫는 사람이 있지. 그것도 맞추나 이거지. 툭툭 뚫는 사람은 신경 써요, 여러분. 그만 신경 써요? 책상 툭툭 친 사람 있지 않나? 볼펜을 툭툭 한 사람 있지 않나? 마개 딱 하고 시험 치셔야 돼. 긴장되죠? 180일 남았으니까. 산정 방법, 구하는 방법 보니까 비용 추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394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나와요. 자,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요.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가지고 구하면 간접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대서 구하는 총가격 적산법, 총량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건물을 주요 구조로 나눠요. 여기 벽, 기둥, 지붕, 바닥 이렇게 주요 구조부로 나누어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 구성 단위법이 있고 또 단위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이것은요 계산도 간편하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해요. 제곱미터당 얼마냐? 세제곱미터 얼마냐? 그럼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근데 짓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10,000제곱미터. 그럼 곱해주면 되지 뭐. 네?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단위 비교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비용 추계 방법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기관, 예를 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처럼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건축비 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비용 지수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한번 그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두 번째가 뭐죠? 감가수정. 작년 시험의 정답이 또 요 개념에서 또 물었죠. 감가수정 개념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걸 빼서 요걸 구하는 걸 감가수정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이용인데 최유효이용에 미달되면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죠. 그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 공제가산. 공제. 작년 시험에 가산으로 출제했어. 공제 동그라미. 공제인데 작년에 가산. 시험에 어디 틀린지 몰라요. 이거 보면은.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
수정이라고 한다. 개념. 그러니까 쉽게 하면요. 여기서 요걸 빼서 요걸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이라고 한다. 자, 개념 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가 요인이 396페이지 보시면은 감가 요인이 나와요. 자, 감가 요인은 여러분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도 배우셨어. 여러분 부동산 관리에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복합 개념 배웠죠. 복합 개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복합 개념 하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모의고사로 나올 텐데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선 복합 개념에는 감가가 내부적 감가, 외부적으로 크게 둘로 나눠요. 자, 내부적 감가 요인과 외부적 감가 요인으로 나누는데 이 내부적은 평가 대상 물건의 무슨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 이 기술적 측면, 또 우리 부동산 관리 배울 때 기술적 측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 또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시험 문제는 사례 같은 걸 잘 봐야겠죠. 자, 우선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손실을 입게 돼요. 예를 들면은 사례 같은 걸 봐야죠. 비바람, 풍우의 작용이 시간의 경과됨에 따라 계속 영향을 받아서 노후화가 진행된다든지, 또 화재로 인한 전소, 또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 또 지진이나 홍수 등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또 뭐 하는 경우에 있어요. 우리 건축물이 일부 파괴돼서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이런 건 다 물리적 감가예요. 그럼 기능은 요거와는 별도입니다.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야. 별도로 뭐죠? 기능이죠. 이 기능적 측면에서 뭐가 감소한다? 효용. 기능적 측면에서의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해요. 그걸 기능적 감가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우선 많이 나오고요. 또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부지와 부지상의 건물이 적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디자인 악화, 형의 구식화, 능률의 저하 등이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적이죠. 자, 대상 물건 자체, 여러분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는 관계없이 무슨 요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 자,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해요. 경제적 감가.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감퇴된다. 시장성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도 뭐한다? 하락을 해요. 또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주택은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해요. 이건 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 어디 속하는지는 알면 돼. 사례가 나왔을 때. 자,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또 외부적 감가에서 뭐라 또 포함시키기도 한다? 법률적 감가 요인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적 감가 요인 하면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감가 요인을 무슨 측면에서? 복합 개념 측면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자, 시험 문제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아까 감가수정에서 정답지문 하나 물었고 여기서 또 두 문제. 세 문제가 여기서 출제했네요. 보니까. 감가수정 방법. 올해 중요해요. 하여튼 원가법의 핵심은 요거잖아요. 감가수정 방법.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무슨 방법? 직접법. 직접 못 구하면 아까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수집하면 무슨 방법? 간접법. 우선 그것만도 알죠. 직접 구하면 직접법.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못 구해서 사례를 수집하면 간접법. 간접법 볼 거 없고요. 직접법을 보는데 직접법의 내용연수는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배웠죠.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부동산에는 뭐죠?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닌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내용연수법에는 정액, 건물 있죠? 구축물 평가는 정액법. 그리고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 것은 정률법. 또 광산 건물 뭐 이런 데 적용하는 것은 상환기금법. 그리고 또 하나가 관찰, 감가법이 있고 또 분해법이 있어요. 분해법. 자, 작년 시험에 정액법, 정률법 두 방법에서 계산 문제 출제했는데 올해는 이쪽이 또 중요하지. 건물, 구축물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우리 계산 문제 나오면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자, 매년 감가액이 있어요. 자, 매년의 감가액은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뺐죠? 잔존 가격을 뺀 것을 뭘로 나눠준다? 아까 경제,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그래서 우리 경제적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내용연수 몇 년 하면 그 다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매년의 감가액. 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에 대한 우리가 내용인데 예를 하나. 자, 재조달 원가가 2억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2억이다. 만약 잔존가치율이 10%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에 잔존가치율,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가치율, 장가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차지하는 비율?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10%다 하면 얼마죠? 2억에 10% 하면 2천만 원. 그럼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남아있는 건물의 수명이 얼마다? 2천만 원 나왔죠. 철거할 때까지 아주 2천만 원 가치는 있다. 그 얘기예요. 요걸 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감가총액이에요. 이 감가총액인데 경제적 내용연수를 우리는 50년이다. 그럼 50년으로 나눠버리면 얼마죠? 1억 8천만 원을 공 하나 없어지면 1,80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36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360만 원이 이렇게 매년 발생합니다. 자, 경과, 연수, 몇 년? 1년, 2년, 몇 년? 수명? 50년. 자, 매년의 감가액을 봤더니 얼마죠? 360 얼마? 360. 매년의 감가액은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 360만 원 다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런데 건물은요, 초기에 감가가 적고요. 나중에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점이에요. 그리고 감가 누계액은 누계입니다. 누계액은 얼마죠? 300, 누계를 가면 700, 두 개 더하면 720. 마지막 1억 8천만 원. 감가 총액 1억 8천만 원. 요 위에 있는 게 나와, 분자. 그런데 문제는 누계액이기 때문에 경관연수와 감가 누계액은 뭐 한다?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경관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럼 감가수정액은 얼마일까요?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은 감가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매년의 감가액 360만 원인데 여기다가 경관연수를 곱해야지. 경관연수인데 예를 들어서 준공연도 우리가 2010년도 10월 27일 그리고 기준 시점은 2018년 10월 27일 하면 몇 년? 8년. 곱하면 되죠. 그럼 8년 곱해주면 연 없어지잖아요. 그럼 곱해주면 얼마 나오겠죠? 여기에 얼마? 8 곱해주면 돼요. 2,880만 원. 곱해주 368 곱하면 되잖아. 2,600이야? 2,800 아닌가? 2,880이지. 요걸 이제 해주면은 적산가액은 또 어떻게 구한다? 만약 적산가액 가지고 갈 때는 재조달 원가 얼마죠? 2억 원. 자, 재조달 원가 2억 원에서 뭐를 빼주면 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 요걸 빼주면은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죠. 시험 문제는 뭐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식은 알아둔데 작년에는 요 공식 이용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올해 정액법 중요합니다. 정액법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정률법. 자, 정률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가 돼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인데 이 정률이 일정해요.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 자,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지만 요거는 뭐죠? 체감한다. 자, 여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 자, 기계. 자, 여러분 기계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기계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매년의 감가율은 몇 프로? 10%다. 자, 매년의 감가율은 10%다. 그러면 경과년수 얼마? 자, 기계를 취득했는데 1년, 2년, 3년 가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자, 1,000만 원에 1년 지났더니 10% 감가가 되니까 100만 원이 감가가 되면은 전년도 말 미상각 금액은 얼마냐? 얼마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각 금액 뺀 900만 원이죠. 그럼 1년 경관 기계의 가치는 900만 원. 다시 1년 지나면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이 상각되고 900에서 90 빼면 810만 원. 자, 작년에 2년 지난 가치 얼마냐 출제했어. 작년시.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얼마? 10% 81만 원. 그럼 810만 원에서 81만 원 빼니까 729만 원이죠. 첫 해에 상각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고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에 투자한 자본을 초기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작년에 계산 문제 냈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내면은 뭐다? 정액법이야. 정액법. 계산 문제 나오면 정액법. 정액법만 신경 쓰시고, 자, 상환기금법은 광산 건물 수명 100년이다. 자, 이러면 광산의 건물 수명 100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광산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영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에 투자하면 뭐가 붙어요? 원금이고, 또 복리 계산에 따른 뭐가 붙어요? 이제 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국공채에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투자를 해서 광산 수명 건물 100년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요 이자의 뭐죠? 합계. 원리금의 총 합계와 광산 건물 수명이 다 됐을 때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더해준 뭐죠?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더해준 감가 누계액을 서로 뭐 하게끔?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 내용연수인데, 자, 매년의 감가액을 보면은, 이렇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것은 무슨 방법? 정액법. 또 매년 감가액이 또 일정한 것도 상환기금법인데, 상환기금법이 작아요. 왜냐?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에 투자했으니까 국공채에 투자했을 때 복리계산에 따른 뭐가 붙어요?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만큼 차이가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정율법. 정율법은 체감하니까. 여기서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많은 건 정률, 중간은 정액, 가장 적은 건 상환기금법. 자, 관찰감가법 갑니다.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에 우리는 각 평가 대상 물건의 구성 부분 또는 전체의 실태를 직접 관찰 조사를 해요. 그래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평가사의 경험, 능력에 좌우되기가 쉬워서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또 평가사는 밖에서 보거든요. 외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돼요? 몰라요. 외부에서 보니까. 그래서 바깥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내부, 즉 기술적 측면의 하자, 내부적 감가는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뭐죠? 평가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자, 분해법 갑니다. 자, 분해법에서 우리 배운 걸 다시 한번 갑니다. 감가는 내부적 감가와 무슨 감가? 외부적 감가.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러면 내부적 감가는 다시 분해를 또 해. 뭘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분해가 됐어요. 자,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 자, 다시 물리적 감가, 내부적 감가는 다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자, 뭐가 되냐면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선해야 돼요. 예? 수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 수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있어요. 근데 가격 상승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합니까? 안 합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해죠. 치유 가능한 감가가 돼요. 근데 수선 후 가치 상승분은 미미하고 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고 철거할 때까지 그대로 뭐 해도 내버려 둡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자, 기능적 감가거든요.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 손실 가져오는데, 자, 여러분 설비가 부족해서 기능적 감가가 발생했어요. 그럼 설비 부족이니까 설비 보충해줘야지. 그래서 이 설비를 보충하는 비용과 보충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비교했더니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보충을 해야겠죠. 공사를. 그럼 치유가 뭐? 가능한 감가. 그런데 비용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미미하고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설비를 보충할 필요가 없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내부적 감가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로 나누고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 감가이기 때문에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나눠요. 왜? 투입되는 비용과 투입 이후의 상승분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다르죠. 부동산 자체의 내부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 자체가 뭐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감가를, 이 세분화된 이 감가액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이죠. 자, 분해법은 어디서 배우고 있죠? 지금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어디 속한다? 감가 수정 방법에 속하고요. 또 시험 문제에 원가법에서의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걸 뭐래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분해법, 4번, 5번 잔여법. 딱 이렇게. 그럼 답은 잔여법. 잔여법은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고, 배분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거래사례 보정 방법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디 소속됐는가는 확인. 방법이 어디 소속됐느냐. 감가수정 방법이냐, 거래사례 보정 방법이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냐, 어디 속하는가, 이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정액법 내겠어요. 저 같으면. 자, 이렇게 해서 원가법 마치고요. 잠시 쉬고 402페이지 비교 방식 가겠습니다.